코스피가 장중 2,690선 턱 밑까지 올라온 가운데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장중 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과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늘도 신규 확진이 540명을 기록하고 하루 사이 위중증 환자가 16명 급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위의 긴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영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과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확보 물량 등을 다음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956조 원까지 치솟아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7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8포인트 0.3% 오르며 2,680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장 시작과 동시에 2,686.38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개인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오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175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126억 원 순매도 중입니다. 이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인 7만 원을 돌파하는 등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도 두 달 반 만에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만 50전 내린 1,099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56포인트, 0.18% 오른 3,669.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74포인트, 약 0.05% 내린 12,349.3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 호재와 악재가 같이 불거지면서 혼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확산세가 거센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하루 확진자가 또 500명을 넘었다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54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서울에서만 260명이 나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영어학원에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콜센터에서도 9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마포구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서도 모두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열흘째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단계 조치를 다음 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는 수능 하루 전인 어제 오후 고교교사인 수능 감독관 1명이 확진돼 해당 고교에서 감독관을 하기로 했던 교사 19명이 교체됐습니다. 네, 나라 밖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조사 결과 전 세계 확진자는 6,500만 명, 사망자는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이후 입원 환자가 10만 명에 달해 백악관이 주정부의 최고 수위인 긴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9만 8천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2월까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우리 기업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국내 보급이 원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구매 협상이 완료됐다고요? 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1회 접종 분당 공급 가격이 3에서 5달러, 우리 돈 3,300원에서 5,500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모더나 백신은 최고 27,000원, 화이자 백신도 2만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통 방식에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에서 운송해야 하는 화이자와 비교해 표준 냉장 온도인 2에서 8도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지난 7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서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개별 백신 개발사 등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언제쯤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네, 백신 구매 계약이 완료되더라도 접종 대상자 선정, 백신 유통 관리 계획을 세운 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직 개발된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상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투약 방법에 따라 효과가 70에서 90%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연구진의 실수 논란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추가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자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전세를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강북이 강남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나 올랐고 오른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강북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KB 부동산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한강이부 14개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나 11개구 평균 상승률 10.56%보다 높습니다. 강북의 상승률이 강남을 앞지른 건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상승폭을 보면 노원구가 19.02%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가 6.22%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북이 상승한 이유는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매매로 눈을 돌린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강북 아파트에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세난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전세 관련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공공전세주택 18,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빌라나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소득, 자산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입주 희망자가 많으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선정이 되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임대료로 입주해서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는데요. 18,000호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3,000 가구가 먼저 공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신용대출이 매달 수조 원씩 늘면서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한도에 이어서 우대금리까지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대출 상품은 2달 만에 우대금리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농협은행은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3%에서 0%로 조정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우대금리가 최대 0.9% 제공됐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일부 대출 상품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래 직장인 대출은 절반 수준으로, 신세대 플러스로는 0.6%에서 0.1%로 크게 낮췄습니다. 신용은행들 알아서 좀 관리해라는 지시가 사실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도 축소라던가 상품별로 좀 약간 이런 조정을 한다. 지난달 5대 은행 신용대출은 133조 7천억 원, 한 달 전보다 4조 8천억 원 증가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한도와 금리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네. 한도도 그렇고 내금들이 축소하거나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수적으로 또 했다가 다시 복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일각에선 우회 대출,
이른바 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6년 만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등을 추가하면서 올해도 슈퍼 예산이 편성됐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빚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이어서 올해도 이 슈퍼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55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예산 합의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확보 예산 등이 추가가 되면서 정부 편성안보다 2조 2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피해 지원금의 3조 원, 백신 물량 확보에 9천억 원,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의 7천억 원, 또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천억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일부 감액이 됐고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이번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14.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재원 조달을 위한 나라 빚도 역대 최대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지출 558조 원은 올해 예산보다 45조 7천억 원, 그러니까 8.9%가 늘어난 건데요. 재원 조달을 위해서 내년 3조 5천억 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150조 8천억 원 늘면서 유례 없는 증가폭을 기록하게 됐고 956조 원이 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7.3%로 치솟게 되면서 증가 속도와 증가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2년에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서 1,0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 원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언제쯤 받게 될지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2차 때보다 규모는 절반 수준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이달 중 선별 작업을 진행하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7조 8천억 원에 달했던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핀셋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당정은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차 때 긴급 생계비를 받았던 저소득층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70만 명에게 총 6천억 원, 긴급 생계비 55만 가구에 3,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가급적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이 3조 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가 확보한 재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고 지난 4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SK그룹도 오늘 연말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전망되는지 김창섭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임원 인사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네, SK는 오늘 오후쯤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에서 SKT 박정호 사장이 대표직과 함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SK하이닉스 부회장에 오를지가 관심사입니다. 박 사장은 SKT를 종합 ICT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박 사장은 지난 2011년 하이닉스 인수를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격변 속 SK하이닉스 부회장에 올라 경영혁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안정 속 쇄신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영진이 유임하는 가운데 일부 쇄신 인사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조대식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모두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최태원 SK과장이 강조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와 관련된 조직 개편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삼성도 어제 안정숙 최신 인사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어제 대부분의 경영진을 유임하면서 일부 수장을 바꾸는 일명 핀셋 인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대표이사 3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부문 벤모리와 파운드리에서 2명을 교체했습니다. 생활가전에서는 첫 내부 사장 승진 인사를 했는데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S의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이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고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금융권에서 퇴출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례 회의를 열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 라임운용 측에 최고 수익 기관 제재인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9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종준 사장과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라임운용은 작년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에 결국 간판을 내리게 됐는데요. 금융위는 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금융위는 그동안 라임이 운용해온 전체 펀드 215개를 웰브리지 자산운용으로 인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라임 펀드 중 환매가 연기된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173개와 정상 펀드까지 합친 겁니다. 웰브리지 운용은 판매사 20곳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가교 운용사로 펀드 인계일은 오늘입니다. 웰브리지 운용은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를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웰브리지 운용에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며 라임 운용에 대해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3주 검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지난달 26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이어서 열립니다. 삼성생명 징계수위에 삼성카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오늘 제재심의 쟁점은 뭡니까? 네,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암 환자에게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후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사실상 삼성생명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9월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고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삼성생명의 얘기인데 왜 삼성카드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이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즉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삼성카드는 인허가가 필요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삼성카드의 긴장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수료 인하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좌초될 경우 삼성카드의 미래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적어서 아차하신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은 실수라도 이미 보냈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드디어 이 차고송금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고 차고송금구제법으로 불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보의 업무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최근 5년간 차고송금 반환 청구 건수만 51만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반환되지 않았는데요.
반환되지 않은 이유로는 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대신 알아내서 돈을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럼 만약 예보의 요청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보의 자진 반환 요청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지급 명령에도 돈을 받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예보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예보가 책임지는 내용은 야당 측 의원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중국이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게임 회사 컴투스의 서비스를 허가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게임에 대한 한류 제한령, 즉 한한령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어떤 게임이 허가를 받은 겁니까? 중견 게임사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버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중국 내 서비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출시된 수집형 역할 수행 게임으로 컴투스의 대표 IP입니다. 컴투스는 지난 2016년 말 이 게임의 중국 내 유통 신청을 했는데 4년 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약 90개 나라에서 매출 1위에 올랐고 약 140개국에서 매출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더 많습니다. 컴투스의 올해 분기당 매출은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서머너즈 워의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중국 진출길이 다시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 3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국산 게임에 허가를 내준 건데요.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 전후로 중국이 일시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칠 수는 있지만 게임 한한령이 아예 풀렸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임 유통 허가 전체 건수도 지난 2017년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번 허가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중국은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방지 조치 등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10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363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98억 8천만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는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서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